바로 어제 영상의 제목이 기도해야 할 시간, 네, 이 내용이었죠. 그만큼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대로 잘 나와줘야 우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이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본 틀이 갖춰지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나왔죠? 같이 보겠습니다. 검은색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에너지랑 식품이 포함된 거고, 여기 노란색이 핵심 물가지수라고 에너지랑 식품이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인이라고 이 검은색을 봐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얼만큼 올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8.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핵심 물가지수는 5.9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바로 이전 영상을 기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 이 원인이 바로 국제유가죠. 가솔린 가격도 그렇고. 7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6월 한 달간의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6월달 내내 그 유가부터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위치해 있어요. 반면에 어젯밤에 발표된 8월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 한 달간의 데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면 확실히 6월보다는 떨어져 내렸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겠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괜찮게 잘 나온 겁니다. 역시나 유가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히는구나, 이게 확신을 준 거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다음 달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도 역시나 국제유가랑 가솔린 가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8월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일단은 가솔린 가격도 그렇고 국제유가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7월보다. 그러니까 다음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전날 보시면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 채널은 경제지표 좀 보는 채널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 이제 전체 부분 중에 이게 작으니까 확대를 해드릴게요. 에너지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번 달에 발표된 지표인데 전월 대비로 에너지는 4.6% 정도 이렇게 떨어졌고요. 가솔린은 7.7% 정도 떨어졌고, 연료유는 마이너스 11% 정도, 전월 대비로 꽤 많이 떨어졌죠. 이 덕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앞선 요 차트 보신 분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제유가 보시면은 벌써 120달러 6월에 찍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7월 한 달간 이렇게 보시면은 90달러에서 놀고 있죠. 그럼 거의 한 국제유가는 한 10에서 20% 떨어졌는데 왜 연료 자체는 마이너스 4.6% 정도밖에 안 떨어졌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는 요 에너지 섹터 세부 항목 중에 여기 에너지 커머디티도 있지만 에너지 서비스 부분도 있어요. 에너지 관련된 전 부분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물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제유가랑 똑같이 떨어진다고 떨어지거나 똑같이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고 조금 늦게 반영될 수도 있고, 또 항목별로는 반영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국제유가와 그대로 동일한 수치만큼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 항목만 뚝 띄어서 전년 대비로 몇 퍼센트 증가했냐,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고점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도 에너지 항목은 전년 대비 32.9%나 이렇게 가격이 높은 상태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있는 상태다, 이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우리들이 체감하는 이 물가는 여전히 높고 서민들은 아직도 살기 어렵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전일 로이터 뉴스 기사 보시면은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했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슬로우 다운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금리를 높일 거다, 금리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설명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상승률이 일단 고점 찍고 점점 낮아지는, 즉 변곡점이라 그러죠. 여기에 온 거 사실이고 정점을 돌아섰다, 여긴 거의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미연준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식시장을 보는 데가 아니죠. 실물 경제를 통제하는 이런 기관이에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선장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살펴본 에너지 가격, 이것처럼 아직도 너무나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높게 올라 있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준이 이제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게 2% 정도거든요. 여기에 월등하게 높은 상태로 넘어서 있으니까 당연히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자기들이 목표하는 수준까지 더 떨어뜨려야 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날에 연준 위원들 중에 매파적인 위원들의 언급이 좀 많았어요. 닐 시카라,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도 뭐라 그랬냐? 연말까지 3.9%나 기준금리를 쭉 올리고 내년 말에는 한 4.4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도 올해는 한 3.5%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고 내년에는 4%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만 해도 만약에 미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매파적인 주장을 하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을 텐데 전날 분위기는 어떻죠? 이게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 말은 뭐냐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기준금리 인상은 곧 주식시장의 하락이다. 이런 공식으로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금리가 적정하게 올라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뭐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소비에도 그렇고 훨씬 더 경제에 낫겠구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된 건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뭐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이게 S&P 500에 여기가 이제 1975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1981년에 주식시장이에요. 1975년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1981년까지 주식시장이 거의 뭐 한 2배 이렇게 쭉 오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주식시장이 한 2배 정도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 뭐 종목은 뭐 3배 올라간 종목도 있고 막 그렇겠죠. 지수 자체가 2배로 올라가는 시장을 대세 상승장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런 그림은 기준금리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은 1970년부터 80년 사이 기준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2배가 오를 때까지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냐? 4.5%에서 20%까지 이렇게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는 구간에 S&P 500이 바닥에서부터 2배가 올라갔던 구간하고 일치한다 이거예요. 경제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주식시장은 뭐 금리가 낮아져야지만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금리가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4.5에서 20%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꼼수가 있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니프티 피프티라고 대형주들만 이렇게 상승했던 장이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US30 지수라 그래서 이게 다우 지수예요. 이 지수만 보고 이 시기에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이제 니프티 피프티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수를 잘못 쓰는 거고 실제로 S&P 500은 US 500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수를 봐야 니프티 피프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지수를 볼 수 있어요. 잘못 인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지수가 2배 올랐다. 그 기간에 미연준 기준금리는 4.5에서 20%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바로 동일한 기간이었다. 이게 팩트라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답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할 때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같은 맥락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좀 장기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반발이 줄어들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연히 뭐 제품들도 가격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확 줄여서 기업들도 싹 망하고 경제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처음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또 어느 정도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가격을 올렸으니까 기준금리 인상기에 같이 주식시장도 올라갔던 거고요. 뭐 두 번째는 이 기준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데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1973년에 서기 파동이 터지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첫 번째 시기에는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 이 대형주 종목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한 번 하락을 겪지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자꾸 진행될 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적응을 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더라.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금리가 20%까지만 올라가면은 어느 인계값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보다는 은행이나 채권으로 옮겨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 시기쯤 되면은 폭락이 오는데 지금도 1970년대와 유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일단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8.5입니다. 자, 이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적응을 했죠. 8.5%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더 잡힐 거고 이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일 주식시장의 흐름이었는데 물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임계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 돈을 맡기면 5% 이자를 준다 그럴게요. 1년에. 그러면은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거나 1000억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걸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은행에 넣는 게 맞을지 고민을 할 겁니다.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높고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 PER이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낮은 상태다 그러면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다소 과열된 상황이고 경기가 이제 둔화로 가고 그래서 이익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자, 머리가 좋죠. 이렇게 자산가들은 그런 분들은 주식보다는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겠죠. 자, 이렇게 다수 사람들이 만약에 금리가 어느 정도 높게 올라가서 주식시장보다는 금리가 높은 은행이라든가 채권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은 폭락할 거예요. 물론 그 시점이 언젠지 저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과거 1981년처럼 20%까지 올라갈 때 그 정도까지 올라야 폭락이 온다? 솔직히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주식시장과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대해서 하반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해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쓴다. 그게 바로 하반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 세부 구성 항목으로 또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성 항목 중에 여기 식품이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식품은 여전히 1.1% 전월 대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식품 부분을 따로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요거 보시면은 전월 대비로도 1.1%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아직도 10.9%나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식품은 계속 올라갈 거냐? 최근에 옥수수 가격 보시면은 분명히 6월 대비해서 7월에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소맥 같은 경우에 밀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6월 대비해서 7월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8월에도 이렇게 횡보하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늦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반영이 되면 식품 항목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앞으로 가면서 요거 한번 추측을 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 여기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항목 중에 주거 부분, 이제 쉘터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 요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주거 부분도 계속 앞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거냐? 그것도 아닌 게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최근에 보면은 좀 심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은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든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런 소리죠. 이렇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주거비가 상승하면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행하는 이런 판매량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비도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으로 계속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이 핵심 물가 지수라 그러죠. 에너지랑 식품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핵심 물가 지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떨어지면서 핵심 물가 지수와 함께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투자자들을 다수의 예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고, 어쨌든 민생을 생각하는 미연준은 기준금리는 올려야 되고, 그것마저도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올라갈 정도로 투자의 심리가 많이 바뀌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히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나 어쨌든 판가는 올려놨으니까 그럼 이제 마진이 커지잖아요. 요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급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올리더라도 계속 속도를 조절하면서 올리는 요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서 하반기에 지금 이미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게 결정되는데, 뭐 지금 지수도 괜찮게 나왔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하반기에 반등을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희망을 가져보고 굉장히 좀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매번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미 경기 정점은 지났고 둔화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하강이라 불리는 이 경기 침체가 터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뭐 디폴트라든가 아니면 뭐 전쟁, 테러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여기서 이제 침체로 넘어가서 하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큰 흐름에서 지금은 주식을 더 늘릴 시점이 아니라 이제 줄여나가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반등할 때 주식을 매도해라.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정석이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자 보유한 종목도 다르고 매수 단가도 뭐 구독자님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 제가 대놓고 얼마에 팔아라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에 뭐 익절을 하든 아니면 원금에서 빠져나오든 손절을 하든 요거는 뭐 각자의 몫이겠죠. 요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채널에서 가끔씩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